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과 한국GPF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과 통일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논문에서 뭐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 시간 지적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최종 보고서 작성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맡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 새로운 통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맡았는데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한 관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괄목할 만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가 통일 문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괴리가 되고 또한 대북 정책이 비전략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시기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봄으로써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그것이 곧 이제 통일 방안과 통일시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에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불안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정은의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물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작년하고 올해 쌀값이라든가 여러 상품의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기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한국 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 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초에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의 통일 방안을 재검토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발전적 계승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한국 정부의 어떤 새로운 대안 모색의 어떤 중요한 어떤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주제는 국가연합과 연방재단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연합과 연방재에 대한 많은 비교들이 통일 관련 책들에 있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두 제도가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공통점과 친화성을 좀 간과하고 좀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통일방안 두 번째 단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방안이 남북연합이라는 건데, 남북연합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연합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고, 그렇다면 이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기존의 논의를 보면은 그 남북연합의 특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국가연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까지 배제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면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화해협력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화해협력 단계에서 제시될 목표가 오히려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고,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시될 통합기구가 아예 제시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문제를 이제 다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졌던 논의의 허점들을 다시 보는 이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가연합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은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이 각기 자기의 주권을 보유하면서도 조약에 의해 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를 위해 자신의 주권의 전적이고 배타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연합의 정의를 보면은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주권은 쪼갤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에 경희대 신정인 교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연합세에 대한 남북한 통일과정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정부 쪽에서 그 책의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자 해서 여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부에서 주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은 주권은 쪼갤 수 없고 제3자에게 이양할 수 없다. 그런 관점을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 의해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든지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든지 두 가지 방안밖에 없지 남북한이 어떤 공동의 기구의 주권을 일부분 이양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권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던 관점 자체가 상당히 좀 경직된 거였고 이제 그래서 중간에 초국가 기구 또는 상설협력 통합기구라는 것이 나올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국가연합의 이제 이상적인 형태에서는 회원국이 각기 주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합의 창설 및 변경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회원국들이 주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간, 회원국들 간의 정부 간 협의 기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간 협의 기구만 가지고는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창설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권의 일부를 이양한 초국가 기구가 있어야 국가연합이 비로소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의 공동기구로서는 이제 정부 간 협의 기구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초국가 기구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유럽연합을 보더라도 초기에는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최초의 유럽 초국가 기구였고, 이제 또 공동의 기구의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석탄철강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기에 그러니까 석탄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서 이제 참여한 국가들이 주권의 더 많은 부분들, 경제라든가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의 기구에 이양을 하면서 공동시장이 만들어지고 정책으로 더 큰 연합, 더 전면적인 연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은 정부 간 협의 기구로는 유럽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초국가 기구로는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유럽감사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합기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떠한 기구들이 필요한가 하는 걸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은 입법권이 강요이사회에 있고, 강요들, 유럽연합 참여 국가들 간에 이제 장관급 회담, 그런 회담이 있고, 유럽의회에는 자문기능만이 주어졌습니다. 유럽의회가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의회하고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어떤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느슨한 형태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연합 관련 논의, 남북연합 관련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연합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연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중앙기관, 중앙조직, 또는 심지어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논문이라든가 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앙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연방제 단계에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합정부란 표현도 사실상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연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계 구축 방안 등 상당히 부적절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방국가는 복수국가가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결성조약 또는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직적 권력통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방국가의 특성은 성문헌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양원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비중앙집권화, 권력의 지역적 분배, 최고 연방법원의 존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제 국가에서는 그 참여 회원국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대외적으로 이제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연합제하고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구별짓는 차이점을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국제법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건 결합의 근거가 무엇인가, 결합의 근거가 규약인가 헌법인가, 그리고 대내적 통치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대외적 통치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국제법상 국가 책임, 병력의 보유, 존속의 안정성, 외교사절과 영사파견, 무력투쟁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연합과 연방제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제도이긴 한데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친화성을 갖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은 간단히 얘기하면 결합의 정도가 느슨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연방제는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연합이 참여한 국가들이 처음에는 소국가기구의 주권의 일부만 이양을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주권의 3%가 될 수가 있고 5%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철강, 석탄에 국한될 수가 있고 대외정책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공동의 기구에 더 많은 주권을 이양하게 되면은 그게 이양한 주권이 10%, 20% 늘어나면서 결국은 외교권이라든가 안보권 이런 것까지 공동의 기구에 넘어가게 되면은 연방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연합과 연방제는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연합, 아직 연방 가지 않은 국가연합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국가연합이 연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가 1781년부터 1787년의 미합중국, 그리고 1815년에서 1848년의 스위스 연합, 1815년에서 1866년의 독일 연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통일 단계에서 신뢰구축 협력, 남북연합 단일민족국가의 3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남북연합이 통일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계승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화해협력 단계, 두 번째 남북연합 단계, 세 번째 통일국가 완성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협력이라는 표현, 화해협력 단계에 대한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체 남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대화를 해야 이게 화해협력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화해협력 단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중간 단계 또는 말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을 보면은 남북연합은 남한과 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한 간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구성해야 될 기구로는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강조회의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북한의 의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위한 법 절차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될 기구를 보면은 상설, 협력, 통합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사실상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 대해서는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일민족 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협력 단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남북한 단계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 화해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금강산 관광 교류, 그리고 개성공단 만들어지고, 그리고 장관급 회담이 3개월마다 개최되고, 그런 이미 화해협력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요. 남북한 당국간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남북연합 단계에 설치할 기구들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은 남북한 간의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공동의 상설 통합협력기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다 정부 간 협의기구들입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공동의 상설협력 통합기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연합과 관련해서는 초국가기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초국가기구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이 있고, 또 남북한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하고는 차이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초국가기구라는 표현 대신에 그와 다소 비슷하지만은 공동의 상설협력 통합기구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특성은 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국가하고는 다르게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정치운의 체제를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한이 아직도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하되, 그렇다고 특성만을 강조하면은 일반적인 국가의 다른 통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경험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의 이행 방식과 관련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 아니라 남북 의회 대표들의 협상에 의존하는 부적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의 의회 대표들이 통일한 법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총선거의 기초에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해 최종적인 통일 단계로 나아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남북 평의회에서 남북의 의회 대표들이 논의해 통일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그것은 국가 간 조약 체결 및 통합과 관련해서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의회가 아니고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설령 민주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가 되면은 북한의 의회에 여러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좌파 정당, 우파 정당, 그리고 한국에도 보수 정당, 진보 정당. 그렇게 되면은 남북한 의회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단일화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최소한 4개의 협상안을 가지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통일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통일협상이라는 것은 양 정부가 하나의 단일함을 가지고서 협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거치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고 또 대중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서독의 경우를 봐도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그리고 독일의 단일성 협약에 관한 조약, 일명 통합조약은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마련 체결되었고 동서독 의회에서의 비준과 서독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갑자기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해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의 격차,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치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합, 사회적 통합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화되면 정책 통합은 수월할 수가 있지만 경제적 통합, 사회적 통합은 이것은 상당히 골치 아픈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한중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지만 중국이 개방된 지 상당히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지식인들하고 이제 세미나 하면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각주 없고 총론적인 그런 발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실증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목표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한중 세미나 과거보다는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미나 하다 보면은 그쪽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한참 특별하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지적인 수준의 격차, 교육 수준의 격차, 그리고 경제발전의 격차, 이거는 하루아침에 좁혀지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회 탈북자들 지식인들이 있지만 탈북자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받은 그 지식인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뛰어난 학자들 많이 있지만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보이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통합을 넘어서서 어떤 진정한 의미의 결합을 위해서는 좀 더 긴 기간, 그리고 좀 더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통일 방안으로서 연방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4.19 혁명이 발생하고 이승만 정부가 퇴진한 직후인 1960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시한 연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합제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북한이 1980년 10월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발표를 하지만은 이때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도 여기 보면 연방헌법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연방사법재판소도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제 형태로의 통일에 있어서 결합의 근거가 되는 연방헌법, 그리고 남북한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두 정부 간의 갈등을 중재할 연방사법기관의 설치 문제를 북한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합의한 순수한 의미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제 통일이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군 철수, 그리고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 폐기 등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통일 방안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이함에 대해서 북한이 남한의 연합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의 연방제안에 달려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비판을 보수적인 층에서 제기했고요. 그리고 연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 얘기를 하면서 중앙정부 등을 지역정부 등을 언급하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 원칙에 기초하되 북한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세우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연합제에 가까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 여기에는 중앙정부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정부 개념도 없고 남과 북의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을 두 개의 정부가 그대로 가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방제의 핵심이, 연방정부의 핵심이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빼고서 민족통일 기구를 만든다면 결국 만들 수 있는 것은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당시에 제시한 통일 방안은 남한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이제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주장을 북한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은 지역정부라든가 중앙정부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990년대에 이제 제시했던 단계적 연방제 통일 방안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1991년에 김일성 신년사에서 연방제 통일을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지역정부, 중앙정부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역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으면 이것은 아무리 느슨한 형태로 하더라도 연방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측의 예박제안과 북측의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남측의 연합제안은 정부 간 대화의 제도화, 그러니까 정부 간 협의기구의 정부 간 협의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정부 간 협의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남북한 공동의 기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차이점은 저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측 결여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이 얘기해본 낮은 단계 연합제안과 북측이 말한 민족통일기구 이걸 합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북한 통일 과정이 어떻게 진전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이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한 통일의 점진적 단계적 실현 방안으로서 1단계를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3단계 통일실현 단계라는 이제 한국정부 통일 방안을 큰 틀에서 수용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각기 세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화해협력 단계를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 단계, 그리고 남북한 당국 간대와의 제도화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도 부분적 연합 단계와 전면적 연합 단계로 세분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실현 단계는 정치, 군사, 외교 통합 단계와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완성 단계로 세분을 해서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한 안은 사실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2004년, 2005년경에 제시한 안은 1단계 명칭이 남북한 당국간 협의의 제도화, 2단계 명칭은 이제 부분적 연합에서 전면적 연합으로, 3단계 방안은 연합제에서 연방제로의 점진적 이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이 이런 안을 이제 정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너무 이제 명칭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제가 제시한 안하고 정부의 방안하고 좀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절충한 게 지금 이제 제시한 바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은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통일 방안에 안에 들어가는 세부 단계는 제가 이제 제시했던 안을 넣으면서 기존의 안을 이 논문을 쓰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 단계에서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화해협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제 모호한데, 저는 이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 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남한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 괴뢰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 이전까지 남한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 괴뢰대당 이런 식의 표현을 더 써왔죠. 그러다가 6.1 정상회담 이후에 괴뢰라는 표현을
이제 삭제하고 남조선 당국 이런 식으로 남한 정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 예를 들어서 한 157명이 불과했는데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 인원도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장관급 회담, 그리고 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제1차 총리회담, 제2차 두 차례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면서 또 많은 뭐 합의가 도출이 됐고요. 개성공단도 이제 착공을 함으로써 현재 근로자가 뭐 최근에는 지금 재가동 이제 초기 단계라 뭐 다시 이전에 뭐 공단 가동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2013년 초에만 하더라도 5만 한 3천 명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북한 근로자가 공단에서 일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이제 북한이 뭐 괴뢰회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다시 남북한 관계가 남북한 평화 공존과 화해력의 모습 단계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북한이 남한 정부와 관계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떤 적대의식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그런 이제 무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2000년 이후의 단계로 회복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뭐 정상회담이 정리화되고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이제 여기 당국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정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국 간 대화가 제도화가 되면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가 구축이 되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체제 구축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떤 보다 더 나은, 보다 진전된 그 다음 단계,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북연합 단계는 부분적 연합 단계와 전면적 연합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왜 부분적 연합, 전면적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남북한이 연합 단계에 들어가서 주권의 일부를 이양한다고 했을 때, 그건 주로 이제 경제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와 같이 뭐 수령 중심의 당국과 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치적인 협력, 군사적, 외교적 협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도 나중에 민주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치와 군사 외교에서도 전면적인 어떤 협력, 연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합단계에서 구성해야 될 기구도 여기 연합정상회의, 연합강요회의, 연합집행위원회, 연합의회, 연합법원 등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부분적 연합 단계에서는 뭐 당국 간 협의 기구인 연합정상회의와 연합강요회의 구성, 강요회의, 그리고 남북한 공동의 협력 통합기구인 연합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부분적 연합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전면적 연합 단계에 가서는 연합의회, 연합법원, 연합감사원 등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합기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뭐 한번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합정상회의는 남북한 간의 이제 남북연합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합정상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면은 연합강요회의, 이거는 뭐 총리회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관급 회담이 될 수도 있겠죠. 연합강요회의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 또는 통합 방안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연합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 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기존에 남북한이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합의 이행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를 이행했지만은 그 합의가 이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전적으로 이제 어떤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됐으면 그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또한 이제 총리회담이라든가 장각도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사전에 논의해서 적어도 실무적인 것은 이제 연합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복잡한 문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것만 뭐 총리회담이나 뭐 장각도 회담에서 논의해야지, 과거 장각도 회담을 보면은 거기서 실무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까지, 뭐 기초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논의하니까 3일이라는 기구, 3박 4일이라는 기간도 뭐 짧아서 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담에 비상설 협의 기구에만 의존하는 기존 이제 협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상설 협력 이제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적 연합 단계에서 연합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것을 통합의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텐데, 이제 연합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연합의회에서 남북한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남과 북의 어떤 법에 대한 연합 차원에서의 합의와 결정의 우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연합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법공동체의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이제 통합과 협력이 심화되고, 이제 그런 일정 수준에 가서 남북한 간의 어떤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제 남북한 국민들 간에 형성이 되면 남북한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통일헌법을 채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통일헌법을 국민투표 또는 남북의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통일 단계, 그러니까 정치, 군사, 외교 통합 단계로 이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일 실현 단계는 저는 그게 정치, 군사, 외교 통합 단계와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완성 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이제 신뢰가 구축이 되고 협력이 심화되면은 먼저 연방 정부를 창설하고 국가 원수직을 창설해서 정치, 군사, 외교 분야부터 통합을 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공동체 완성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어야 그때 이제 완전한 화폐 통합, 경제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이 남북한 간의 경제를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민주화돼가지고 갑자기 정치를 통합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복지제도 그것을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니까 기존의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바닥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뭐 남한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남한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훨씬 낮은 상황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들한테 남한 근로자 동일한 임금을 보장했는데 남한과 같은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남한 기업이 북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을 진출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로 임금의 격차의 차이, 그리고 이제 화폐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또 북한 지역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주도가 돼서 이끌어가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가 그걸 지원을 하는데 바로 이 연방 정부라는 걸 처음부터 뭐 상당히 큰 권한을 갖는 연방 정부를 창설한 게 아니라 남과 북에서 일정하게 예산을 이제 위임받고, 그래서 남북한 간의 통합자 역할을 하는, 남북한 간의 어떤 체제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자, 통합자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한국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러니까 상사협력 통합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그리고 연합단계에서 통일실현 단계로 이행 과정에서 정부 간 협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그리고 남북한 간의 경제발전 수준과 교육 수준 격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부재 등의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통일 방안의 한계는 박근혜 정부가 기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보다 남북한 관계 발전에 맞는 그런, 그리고 현실성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정치적 신뢰 구축,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무엇보다 북한 체제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군대는 남한보다 2배나 더 많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남북한이 6.25 전쟁을 통해서 적대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평화적인 통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신뢰 구축,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런 점진적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통일 과정을 세분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가, 그리고 북한이 현재와 같은 실형 절대 독자의 당국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민주주의 정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가에 따라 통합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는 행정적, 군사적,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 통합 문제도 반드시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본고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